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떻게 바뀔 거냐를 한번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제일 사이다했던 게 거의 그 당선 수락연설이 한 20분 정도 됐었거든요. 전 2번 들었습니다. 나같이 시간 없는 사람이 2번 들었으면은 이게 만약에 그런 논란이 없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연설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 3차 선거인단의 결과물 때문에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들은 거야, 내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그중에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 요거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나는 겁납니다. 진짜로 해버릴까 봐. 부동산 대개혁에는 언론 개혁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어차피 부동산 네, 그 이어져 있어? 기득권들은 언론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그 뭐지 그 즉위식이 아니고 인수위. 취임식 어. 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바로 이제 세무조사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더 난리를 치겠죠. 예. 이게 부동산이 없어도 괜히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세금 걱정은 안 하면서. 물론 이제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도 뭐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국력이나 세계적 위치가 대한민국이 생긴 일에 역사상 가장 위치가 높은 나라예요. 글로벌 탑10입니다. 탑10. 조선, 예. 고려, 뭐 통일신라, 삼국시대 그 전에 고조선까지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세계적 위상이 높은 나라예요. 그 타이밍이라고. 그럼 그 위상에 걸맞는 정부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판이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저쪽 후보가 뽑힐 거고 다음 달이면. 너는 저기요 홍준표나 윤석열 누가 나와도 이재명 후보가 전 더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전적인 이 구도 차이에서는 인물과 구도에서는 이재명 홀딩 월등하다고 보는 건데 왜냐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돼. 모르는 사람은. 예. 어차피 안 찍을 거니까요. 예. 이재명이란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대치가 있는 정치인은 이재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들은 나중에 가면 수그러든다.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의 뭐 뇌물을 받았다 같은 결정적 비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한 이 부동산 개혁뿐만 아니라 해야 될 개혁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진짜로 양날의 검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개혁을 했을 때는 더 지지가 붙겠지만 개혁이 미진하면 한 3년 차 가면 그때 지지율 떨어져요. 이재명은 시대적 사명을 지금 등에 쥐고 출발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공교롭게도 대장동이 논란이 되면서 이재명 지사가 조심스럽게 할 거를 확 지르게 만들어준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조선일보의 덕분이죠. 조선일보가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공공환수 더 크게 안 했느냐, 더 많이 안 했느냐 그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를 밀어붙이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 그렇다면은 공공환수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친 요 거니까요. 앞방송에서 이재명 지사의 정말 그 행정적인 실력, 예, 그리고 법적인 실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예, 저는 이 행정에 관해서만 20년 연구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이런 사건, 대장동 사건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5,503억을 환수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4천억 정도, 그 다음에 920억 정도를 다시 뺐습니다. 근데 여기서 4천억을 뺐을 때 보통 사용하지 않는 그 홍준표가 원래 그런 거 기부 채납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고요. 거짓말 그렇지 않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공원을 만들게 합니다. 이거 원래 법적으로 부당결부금정책 위반은 위법이에요. 그 위법을 어떻게 해결했냐? 계약의 방식, 협약의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920억을 다시 받을 때는 해당 지역에서 인허가 처분에 부관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아내요. 그리고 지금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냈죠. 이거는 뇌물 받은 부분이 확인이 되는 순간 이 협약을 해제시켜서 소급해서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이런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논문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이재명 지사가 만들어낸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법을 정말 드리블하고 자유제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생각 방향만 갖고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이번에 경선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기득권들이 얼만큼 이재명을 두려워하는지를 반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내버려 무서워요. 뭐가 진짜 확 바뀌어 버릴까 봐 오히려 민주당이란 탈을 쓰고 이재명을 막는 느낌.
저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음. 그런 것들이 지금 대장동 논란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저는 무난히 이겨낼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저는 그 기재부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기재부 분리. 기재부 분리해서 예. 기획과 재정을 분리한다 이런 예,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개혁할 것이 산적해 있긴 하지만 음. 실제로 그 많은 코어들을 다 개혁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5년 동안. 그러면은 코어가 뭐냐 한 두 개만 건드려도 세상 많이 바뀐다. 음. 그게 말하는 기재부 개혁이나 이 부동산 관련해서 아까 그 방명록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쓰여 있었잖아요. 공정한 거. 음. 그 양극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라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도요. 잘 사는 사람들은 돈 쓰고 다니기 바빠요. 아우. 근데 못 사는 분들이 더 힘들어졌거든요. 정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훨씬 더 심해졌죠. 그게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자본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거를 북유럽식으로 복지국가의 틀로 만들어낼 거냐, 미국 같은 정글 자본주의로 갈 거냐. 미국은 선진국 같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선진국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일 수 있어도 거기가 완전히 그런 자본주의잖아요. 병원비 없으면 병원 못 가는 나라가 됐으면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 한국은 지금 어느 기점으로 갈 거냐.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국식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북유럽식의 진짜로 복지국가로 가는 거죠. 그 개혁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복지국가로 가는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서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손가락 절단이 됐는데 그 손가락 절단하기 위해서 바로 그 미국 병원에서 수술하면 수술비가 수억 원이 나오니까 쿠바로 미립국을 합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미립국해서 미립국 외국인한테도 그 무상 의료가 제공되니까 이 쿠바에서 수술 받고 다시 돌아오는 비용이 미국에서 수술 받는 비용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보면 그 치료 키트를 팝니다. 이게 찢어진 피부 이렇게 꿰매는 치료 키트도 팔고 충치 뽑는 치료 키트도 팔고 그게 선진국입니까 그게? 돈 걱정부터 해야 되는 게 병원 가는데 돈 걱정부터 하는 게 어떻게 선진국입니까 그게? 그리고 제 기재부 친구들에 의하면 다음 대통령이 기재부를 좀 해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해체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고. 기재부 직원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 기재부 직원이 기재부 해체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지금 기재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기재부 밑에 국세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처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면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MB 때 만들어졌거든요. MB 이전까지는 기획 예산처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기획하는 업무만 따로 하는 그 처급의 부서가 있었고 재정,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집행하는 건 각 부처에서 별도로 독립돼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MB가 집권하면서 기재부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그 한 부서로 다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조직도에서는 기재부가 다른 부처들하고 다 그 수평적으로 돼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옥상옥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 위에 기재부가 있고 기재부 위에 총리가 있고 총리 위에 대통령이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기재부 눈 밖에 나면 다른 부처들은 정말 돈 한 푼 쓰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도의 독립적인 권력처럼 작동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기재부에 대해서는 진짜 올해 그 이명박 그 정권 때부터 그러니까 재정이나 사회 운동을 하시는 그쪽 그 운동 연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기재부 같은 부처가 있으면 안 된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월 달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필요한 사람 외에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다. 그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이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는 방법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면 된다. 세를 주기 위해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한테 세를 더 깎아주고 돈을 더 빌려주고 권장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 관료들이 저지른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는데 망가뜨린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게 표나 지지율 때문에 쉽게 못 저지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불운하다고 느끼는 게요. 임기 한 3년까지는 민주당이 130석밖에 안 되는 소수 여당이었거든요. 근데 임기 말로 오면서 대통령한테 180석이 주어졌는데 그 180석 갖고 뭐 전혀 안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눈에 확 띄게 개혁을 못한 건 예.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던 시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들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개혁은 이재명 집권 1년 차에 상당 부분 이루어질 거예요. 그 국회의석이 180석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지지고 볶을 거야. 왜냐? 만약에 말이에요. 국회의장 김진표, Oh no.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Oh no. 그럼 그 통과하기 굉장히 힘들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예. 너무 그러니까 심해요. 지지고 많이 볶을 건데 그래도 통과는 될 거라고 봐요. 이런 거 지금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기재부에 관련된 이런 문제 결국에는요 정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증세 문제 이야기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데 그걸 최대한 줄여주는 효과가 부의 재분배가 세금이니까. 예. 근데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 그래서 기본소득 못 준다. 돈 없어가지고. 이게 이낙연 후보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증세 등을 통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기본소득이네 뭐 기본대출이네 기본주택이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중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 경선 때 지역 내려갔을 때마다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공약 이행률 95%. 저는 한다면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바로 그런 이유겠죠. 저는 그 증세하지 않아도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조세특례 제한법을 대폭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세특례 제한법은 말이 좋아서 법률이지 그냥 글자 그대로 누더기 법률이거든요. 특히나 법인 관련해서 조세특례 그 사항 그 조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효세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엄청 그 법인세가 낮아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그 특혜가 그 제공되고 있는 것만 없애도 실제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엄청 많아지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아이디어도 다 이제 보관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서울 마지막 경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저는 그 중요한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입니다. 서울에 와서 교육제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꺼냅니다. 교육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껏 어느 후보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승리를 굳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적폐청산 국가 대개혁을 성공시키겠다, 완성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수술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소득 얘기 다시 한번 못 박아버렸습니다. 요번에 마지막에는 정말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소득을 가려고 하게 되면 토지세, 탄소세 등의 증세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초반에만이라도 2, 3년만이라도 탕평 인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명확하게 코드 인사하고 정말 힘있게 밀어붙여서 180석 있을 때 다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가치는 다른 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한 말 약속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예. 핑계를 대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국민의힘 부류의 정치인들은 공약 지들이 한 거 김무성이 옛날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냐.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진짜로 하려고 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두 번째 문제로 하려고 엄청 노력해. 그럼 지지율이 엄청 붙을 거예요. 예. 문 대통령 그 남북 정상회담 등 하고 그럴 때 보면 지지율이 한 7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붙고 진짜로 해내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로만 빌공짜 공약 썼던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한 약속, 공약을 지키는 때가 오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면서 결국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기대가 그런 식으로 저는 발현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든 홍준표 누가 나와도 저는 이재명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성남시장 이제 2번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의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경기도지사일 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까지 넓혀가지고 그 지지율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원래 그렇게 해온 사람이다. 비주류로서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렇게 올라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행보에서 이재명 지사가 질병관리청을 찾았습니다. 전 여기서 또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다 계획이 있구나. 이 질병관리청,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유행은 이후에도 계속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 방해만 하느라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준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뭐 다 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도 민주당의 다른 사람이 후보가 돼서도 똑같았을 겁니다. 제 기억에요. 제 기억에 5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뽑혔을 때 새날 방송에서 1시간 내내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했었어. 좋은 점들만. 예. 근데 후보가 뽑히자마자 경선 불복이 되니까 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비열한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다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한테 축하를 보내기보다는 이거 이상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한 2표 정도로 진 것처럼 그 재검표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찌질한 겁니다. 그 나서가지고 뭐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정치인들 면상을 보고 있자니까 정말 부끄러웠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오니까 황교안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찌질이로 전락하는 거예요. 2표 차이였다면 그래도 이해한다니까요. 11%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당원 당규상 50% 넘었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이걸 다시 해라라고 말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전 그렇게 일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이 너무 재밌